고기사단 천년의서사지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384페이지 27번째 프롤로그序言 5페이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지와 로도스, 몰타 그리고 그의 전 지속해에서 여러 이슬람 제국들과 500년 이상 싸웠던 기사단이 놀랍게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인 구어기사단이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이름에 대해 알아보자. 구어기사단의 정식 명칭은 성 요한의 예루살렘과 로도스와 몰타의 주권 군사병원 기사단인데 누가 보아도 이 정식 명칭을 쓰기에는 너무 길다. 그들의 신조는 라틴어로 인데 신념의 수호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한다. 신조가 보여주듯이 이들은 병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창단되었고 병원과 순례자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에서는 구어기사단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참고로 영어로는 보통 Knights of Hospital라고도 한다. 정식 명칭에서 보듯이 구어기사단은 예루살렘과 로도스, 몰타를 본거지로 가지고 있었고 과거 근거지의 이름을 따서 몰타 기사단이나 로도스 기사단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근거지의 이름을 쓴다면 천년에 달하는 기사단의 역사 전체를 다루는 이 글과는 맞지 않겠다는 점이 구어기사단이라는 이름을 택한 두 번째 이유이다.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에서는 구어기사단 외에도 성요한 기사단, 병원 기사단, 호스피털 기사단 등 번역자의 기호에 맞는 이름을 쓰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보통 성요한의 기사단, 중국에서는 의원 기사단이라고 한다. 구어기사단은 정식 단원인 기사들로는 한 번도 2,000명을 넘지 않은 작은 조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파티마족 이집트, 아이유브 제국, 맘루크 이집트, 티무르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쟁쟁한 이슬람 제국들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특히 로도스와 몰타에서는 거의 단독으로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대부분 조연이긴 했지만 스미르나 십자군, 키프로스 십자군, 코소보 전투, 니코폴리스 십자군, 튜니스 공략전, 프레베자 해전, 알제리 원정, 마디아 공략, 제르바 원정, 레판토 해전, 크레테 공방전 등 지중해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국경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터키, 그리스, 이집트, 리비아의 일부와 몰타 전부, 심지어 카리브해의 몇 개 섬까지 지배하여 무려 4개 대륙의 영토를 지녔던 당당한 주권 국가이기도 하였다.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 몰타 섬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고
본업인 의료봉사로 돌아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천년의 역사에서 고기사단은 가르니에드 나블루스, 릴라당, 장, 파리소드라 발레트, 로메가스 등 많은 명장들을 배출했고, 릴라당 이탈리아의 대화가 카라바조, 마티아 프레티와 스페인의 극작가 로페 데 베가 등 위대한 예술가들도 기사단을 거쳐갔다. 로마노프와 호헨촐레르, 하노버 등 쟁쟁한 유럽의 왕가와도 관계를 맺었고 프랑스와 러시아 해군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프랑스와 러시아 해군 기사단은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얼음과 불이 노래에 나오는 중요 세력 중 하나인 나이트워치의 모티브가 되었고 본거지였던 몰타는 그 중세풍의 거리 때문에 그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었다. 기사단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나 어세신 크리드, 명일방주, 반 오세아니아 등 인기 게임에도 많이 등장한다. 프랑스인들이 중심이 되기는 했지만 기사들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에서 온 귀족자제 출신들이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조직이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고기사단은 교황청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톨릭의 강점과 약점, 미덕과 악덕을 모두 보여준 존재였다. 신앙 문제를 떠나 보편성과 특수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잘 조화된 조직이었다. 가톨릭의 뜻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의미이다. 겉으로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하고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보이지만 교구와 수도회는 자치적 성격이 강하고 정화라는 이름으로 현지의 토착신앙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다. 로마 제국의 수호신 개념을 수호성인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면모 덕분인지 가톨릭은 현존하고 있는 조직 중 가장 오래된 존재가 되었다. 경영학의 태두인 피터 드러커도 가톨릭 조직의 우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을 정도다. 나라나 조직을 처음 만드는 이들은 누구나 영속을 바라지만 맹령하는 조직도 무척 드물다. 천대 역사를 자랑하는 기사단이니만큼 이런 조직관리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두 세계가 죽기 살기로 싸워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이를 다룬 책도 많이 나왔지만 고기사단만큼 일관되게 최전방에서 싸운 조직은 없다. 따라서 부족하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세계의 천년 전쟁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물론 고기사단은 십자국과 종세가 남긴 마지막 유물이라고 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조직이었으면 틀림없다. 그럼에도 성지를 떠난 후에는 말에서 내려 배를 탔고 이슬람 교도를 상대로 한 해적질과 해전에서도 인류의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축성법이나 장비의 도입에는 언제나 열심이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성전을 훌륭하게 치러냈으며
당시 세계 최대의 거함이었던 산타아나호를 건조하여 운용한 선진적인 면모도 과시하였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구호 기사단이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조직임에 틀림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오노 나나미의 반소설인 로도섬 공방전을 제외하면 구호 기사단의 역사를 다룬 전문적인 책은 없는 실정이다. 그조차도 한 시대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의 영향력 때문인지 오히려 200년 만에 없어진 성전 기사단에 대한 책이 더 많이 나왔다. 부족하지만 구호 기사단의 천년 역사에 감히 도전하고자 하니 강호재현의 많은 응원과 충고를 기원하는 바이다. PS 십자군 시대가 1 내지 3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자조차도 가끔 헷갈릴 만큼 다양한 세력이 참가한 시대였습니다. 즉 구호 기사단은 그 시대에는 십자군 중 n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여기 n분의 1이 나오니 내가 카톡에도 n분의 1을 쓰네. 물론 그 세력들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구호 기사단의 역사라는 이 책의 주제를 흔들게 되어 최소한의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독자들께서는 참고 서적 중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578페이지) 역대 총장 명단 74번째 1905년부터 1931년까지 갈레아스 폰 툰 운트 호헨슈타인 오스트리아 75번째 1931년부터 1951년까지 루도비코 치기 델라 로베레 이탈리아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안토니오 헤르코라니 시모네티 이탈리아 1955년부터 1962년까지 에르네스토 카스텔로 디 카르카치 이탈리아 76번째 1962년부터 1988년까지 안젤로 데 모자나 디 코로냐 이탈리아 77번째 1988년부터 벌써 1900년대까지 왔네. 2008년까지 앤드류 버티 영국 78번째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슈 패스팅 영국 콘돔 스캔들로 퇴진 79번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아코모 달라 토레 이탈리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마르코 루차코 이탈리아 2022년부터 존 던랩 캐나다 첫 신대륙 출신 384페이지 알제르 원정의 실패를 가장 기뻐한 인물은 프랑스와 일세였고 오스만과의 동맹을 다시 추진하였다. 동맹은 성사되었고 1543년 봄 바르바로사가 지휘하는 150척의 대함대가 콘스탄티노플을 떠나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계속 해적질을 하고 다닌 것은 물론이다.
프랑스는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고 결국 이 함대는 80만 스쿠도라는 금화를 대가로 받고 다음해 봄이 되어서야 마르세유를 떠났다. 이 항해는 바르바로사의 마지막 활동이었는데 바르바로사? 이내후그는 죽는다. 후임자는 투르고시였다. 그 다음 해인 1547년에 프랑소와 1세도 세상을 떠났다. 비싼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프랑소와 1세는 이 동맹 덕분에 칼 5세의 완전한 이탈리아 제패를 막을 수 있었다. 이때 기사단의 프랑스 기사들이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유감스럽게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프랑소와 2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해인 1548년 릴라당의 조카 빌게룡이 프랑스 함대를 지휘하여 프랑스 왕세자와의 약혼자인 5살짜리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를 프랑스로 데려갔다. 이것은 영국 함대의 감시를 피해 은밀하게 진행한 대담한 작전이었다. 또한 7년 후인 1555년 빌게뇽은 프랑소와 2세의 후계자인 앙리 2세의 명령을 받고 600명의 군인과 가톨릭의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위그노들을 실은 함대를 이끌고 현재의 리우데자네이루를 침공하여 남미의 프랑스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을 지휘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 385페이지. 앙리 2세는 위구노를 심하게 탄압했지만 전부 죽일 수는 없었기에 차선책으로 그들에게 식민지 개척을 시키려 했던 것이다. 앙리 2세의 부인은 메디치 가문 출신의 카트린 드 메디시스이다. 결국 포르투갈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오스만과의 동맹 때문에 프랑스를 버릴 수 없었던 기사단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85페이지 마디아 공작전 and 1551년 여름의 두 참사 1551년 알제르 원정의 실패 이후 몇 년 동안은 큰 전쟁 없이 평안하게 지나갔다. 물론 아무 일도 없을 리는 없었다. 기사단 입장에서 가장 큰 손실은 트리폴리를 여시화하기 위한 자금 7만 두카토를 실은 배나 나폴리 근처 포초올리에 들렸을 때 배와 돈을 투르고식에 통째로 빼앗긴 사건이었다. 배는 2년 후에 찾아올 수 있었지만 돈은 찾지 못했다. 1550년은 가톨릭에서 25년마다 돌아오는 성년이었다. 또 하나의 성년이네. 자연스럽게 순례객들이 많아지기 마련이고 해적들을 막기 위해 무언가 해야 되는 해였다. 칼 오션은 투르고시 만든 새로운 거점인 마디아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 여전히 도리아가 총사령관을 맡았고 갤리선만도 약 100척이 동원되었는데 당연하지만 기사단도 참가하였다. 기사단은 140명의 기사와
500명의 용병 그리고 4척의 갤리선이 참전하였다. 공격은 7월 11일에 시작되었다. 튜니스처럼 한포 사격과 상륙군의 욕박전이 함께 벌어졌다. 전투는 격렬했고 부상자와 수습 가능했던 전사자의 사신은 몰타로 옮겨졌다. 전투는 9월까지 이어졌고 결국 마디아는 함락되었다. 700명이 넘는 그리스도교 노예들이 석방되었지만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기사단은 기사만도 전체의 20%, 즉 30명이 넘는 전사자를 냈다. 그럼에도 기사단 입장에서는 꽤 오랜만에 맛보는 승리였다. 전사한 기사들은 시칠리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팔레르모의 몬레 알레 대성당에 안장되었다. 그곳에는 칼 5세의 친필로 쓰인 추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대리석 바닥에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버렸기에 인생을 도중에 단절할 수밖에 없었던 전사들이 잠들어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으로써 남긴 업적은 영원하다. 이 영웅들이 이끈 강한 신앙심 앞에서는 신도 그들에게 천국의 최상석을 주실 것이다. 그들의 용기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고 육신에서 흘린 피는 이 전사들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이 현시에서 불멸의 내세로 갈 때 빛나는 무장으로 바뀔 것이다. 마디아에는 1,000명의 스페인 병사들이 주둔했고 적어도 1년 동안은 해적들이 설치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551년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 마디아를 잃은 투르굿은 복수 대상을 몰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북쪽의 고초섬으로 정했다. 아무래도 몰타 본토에 비해 경비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7월 중순 그의 함대는 고초섬을 무자비하게 습격하여 무려 5,000명이 넘는 주민들을 노예로 잡아갔다. 기사단은 21년 전 섬에 상륙하면서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되었다.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바로 창끝을 트리폴리로 향했다.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해적들에게 요새 보강 자금을 강탈당했기에 방어 상태는 엉망이었다. 4개의 탑과 성벽을 갖춘 요새가 있었지만 대부분 흙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었다. 항구를 보호하는 반도의 끝에는 포대가 있기는 했지만 충분한 방어는 거리가 멀었다. 방어 사령관은 오베르뉴 출신의 가스파르드 발리에였는데 능력이 부족했지만 돌메데스 총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비 병력은 거의 프랑스 출신인 기사 30여 명과 주로 시칠리아와 칼라브리아에서 온 용병 630명이었다. 여기에 대한 해석 387페이지. 기사가 50명이라고 하며 용병은 200명이라고 보는 기록도 있다. 트리폴리 서쪽과 동쪽에서 상륙하여 집결한 오스만군은 일단 항복 권고문을 보냈지만 발리에는 거부하였다. 12문으로 구성된 포병대 3개를 배치하고 참호를 파고 보급품을 확보하였다. 6일 동안 맹렬한 포격이 계속되었다. 그동안 원병이 온다는 소식은 없었다. 수적으로 수비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용병들의 사기가 흔들렸고 그들은 항복을 요구하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콘스탄티노플 주재 프랑스 대사인 가리브엘 다라몽이 오스만군 진영에 있었다. 그의 중재로 기사들은 대사의 배를 타고 몰타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훈련한 기사들 중 하나가 빌게뇽이었다. 그는 몰타로 돌아온 다음 발리에를 변호하고 돌메데스 총장을 공격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용병들은 불복종에 대한 대가로 포로가 되었다.
무슬림들은 20년 만에 트리폴리를 되찾자 다시 노예와 황금을 이 항구에 풀어놓았고 해적들은 이곳을 또 다른 기지로 삼아 노략질을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388페이지) 덜메데스의 실정과 로메가스의 불운. 트리폴리가 함락되자 다음 해 덜메데스 총장은 스트로치를 사령관으로 삼아 기사단 단독으로 트리폴리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조아라를 공격하였다. 기사단은 이 항구 도시는 쉽게 함락시켰지만 어이없게도 전리품 사냥 때문에 전열이 무너져 적의 반격을 받아 참패를 당했다. 기사 전사자만 89명이 나온 대참사였다. 이 전투는 돌메데스 총장 재임 기간 마지막 대규모 작전이었다. 2년 동안 일어난 새 참사 때문에 돌메데스 총장의 위신은 크게 실추되었고 다음에 총장은 세상을 떠난다. 16세기 기사단 역사에서 가장 긴 17년 취재 동안 기사단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았다. 그가 남긴 업적은 비루구에서 벗어나 요새를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것 정도였다. 후임자는 프랑스 출신 클로드 드 라 샹글레였다. 클로드 드 샹글레. 그가 취임하자마자 칼 오세는 마디아를 기사단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트리폴리를 대신하여 북아프리카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 좋은 기회였지만 새 단장은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더 이상 병력을 분산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1542년 입단하여 1546년 정식 기사가 된 로메가스는 갤리 선단을 지휘하며 지중해를 주름잡았는데 1555년 10월 22일 엄청난 재앙을 겪는다. 그가 지휘하는 4척의 갤리 선단은 몰타섬의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었고 로메가스는 고물의 선실에서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진광풍이 불어 배들의 돛대를 부러뜨렸을 뿐 아니라 모두 뒤집어버리고 만 것이다. 다음날 아침 보트를 탄 구조대가 출동하여 구조작업에 나섰다. 어깨까지 물이 찬 상태로 에어포켓이 된 선실에서 밤을 지존 로메가스는 구조되었다. 하지만 그는 장시간의 잠수로 신경계가 손상되어 손을 떨게 되었고 칼을 잡으면 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다. 하지만 이른 몸으로도 항해술과 담력, 용맹은 전혀 쇠하지 않아 이후에도 가공할 만한 명성을 누렸다. 그러나 배의 모터 역할을 하는 무슬림 노자비들의 운명은 끔찍 그 자체였다. 그들은 좌석에 쇠사슬로 고정되어 있었기에 꼼짝없이 익사를 당했던 것이다. 600구가 넘는 시신이 결박당한 채 죽은 모습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 돌발 사태로 기사단은 함대의 기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듣자 칼 5세의 아들이자 얼마 뒤 스페인의 왕위에 오르는 펠리페의 왕자는 두 척의 범선을 보냈고 프랑스 지부에서도 갤리온 한 척을 보내주었다. 생글레 총장도 메시나에서 범선 한 척을 사서 전력을 보충하였다. 노자비들을 몽땅 잃어 범선들로 보충한 셈이었다. 물론 여전히 갤리선은 필요하였다. 생글레 총장은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나폴리교의 감옥의 죄수들을 넘겨받았으며 바다에 나가 무슬림들을 잡아 이를 보충해야만 했다. 꼭 이 참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기사단은 이후 별 전쟁 없이
1550년대를 보냈다. 어쨌든 이 참사를 계기로 기사단 해군의 범선화가 빨라진 것만은 확실하다. 390페이지 라 발레트와 펠리페 2세의 등장. 물론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557년 싱글레 총장은 5척의 갤리 함대를 로더스로 보내 수복을 위한 전초전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로더스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외해에서 대규모 오스만 함대를 만나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나야만 했다. 이렇게 로더스 수복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싱글레 총장은 이 결과에 충격을 받아 같은 해 8월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의 후임자로 선출된 인물은 당시 함대 사령관으로 재임 중이던 라 발레트였다. 1494년생으로 이미 환갑을 넘긴 그는 머리가 거의 백발이었지만 기력은 젊은이 못지않게 왕성하였다. 균형 잡힌 체격에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여 총장으로서 손색없는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성격은 다소 침울하지만 나이에 비해서는 강단이 셌다. 또한 신앙심이 깊고 기억력도 좋았다. 지혜롭고 명석하면서도 육해군 양쪽 모두 경험이 풍부하였다. 트리폴리 총독을 지낼 때에도 평판이 좋았다. 프랑스 출신임에도 거의 이탈리아 출신이 가끔 영국 출신이 맡는 함대사령관직을 맡았다는 것은 좋은 증거이다. 겸손하면서 참을성이 많은 성격인데다가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말 그대로 기사단의 기둥 같은 존재였다. 라 발레트. 라 발레트. 1557년부터 1568년까지는 프랑스 사람이고 몰타 공방전에서 승리, 발레타의 어원이 됨. 재임 기간은 1557년부터 1568년 11년 동안이네. 1557년부터 1568년까지. 장 파리수 데라 발레트, 프랑스. 하지만 같은 시기 그보다 6살이나 적은 칼 5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스페인 왕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통풍에 시달리는 노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미 1556년 신성 로마 제국은 동생 페르난드디에게 스페인은 아들 펠리페에게 분할함을 공포하고 수도원 은거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펠리페는 펠리페 2세로서 유럽 최강국 스페인의 군주가 되었다. 펠리페 2세는 시칠리아의 주인이기도 했으므로 이렇게 된 이상 기사단은 펠리페 2세와 손을 잡고 함께 싸울 운명이었다. 이슬람 해석들의 횡포도 여전했으므로 펠리페 2세는 트리폴리 수복을 결정하고 시칠리아 총독으로 후안 데라 체르다 공작을 임명하였다. 다행히 트리폴리 방어는 그리 대단치 않다는 정보까지 들어와 있었다. 물론 이 작전에 기사단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사령관은 형식상 안드레아 도리아였지만 그는 93세의 노인이었다. 21살의 정손 지오반니가 바다에서는 실질적인 지휘를 맡았다. 때는 1559년이었다. (392페이지)
제르바의 참국, 연합군은 기사단을 비롯하여 교황령, 스페인, 제노바의 연합군으로 전력은 130척의 크고 작은 군함과 수송선, 8,000명의 보병이었다. 스페인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후안 데라 체르다 공작이었다. 전쟁 경험은 꽤 있었지만 바다 경험은 거의 없었다. 체르다 사령관은 발레트 총장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발레트 총장은 기무랑이라는 카탈로니아 출신의 기사를 사자로 보내 이 연합군의 출전을 성사시켰다. 기사단은 용병을 포함하여 약 1,000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직결지는 예전처럼 메시나였다. 하지만 체르다 사령관은 좀 더 많은 병력을 원하였다. 즉, 항해하기 좋은 여름에 출진하려는 펠리페 2세와 체르다와의 견해가 달랐고 이는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펠리페 2세는 북이탈리아의 병력을 조금 더 보내 절충하려 했지만 공교롭게도 프랑스 왕 앙리 2세가 이거 세가 두 번 들어간 거 아니야? 하나 없어야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병력을 뺄 수 없게 되었다. 거기다 오스만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지역에서 병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도 병력은 약 1만에서 1만 2천으로 늘어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출전이 늦어져 함대는 12월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사령관이 바다를 몰랐기에 일어난 어이없는 항해는 얼마 가지 못했고 물타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물타는 한창 공사 중이어서 지금같이 웅장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고 대병력이 겨울을 나기에 적당한 곳은 아니었다. 몰타 체류는 10주 정도 이어졌는데 그 사이 전염병이 돈데다 고향이 해적들에게 습격당할까 걱정한 탈영자들이 나오면서 싸우지도 못하고 거의 2,000명을 잃고 말았다. 이 때문이지 아직 겨울인 2월 10일에 연합함대는 출항하였다. 항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연합함대는 튀니지 해안에서 표류당하는 등 고생 끝에 2월 16일에 트리폴리 서북쪽에 상륙하였다. 하지만 19년 전 알제르 상륙 때처럼 악천후에 시달려야 했고 전염병도 돌았다. 그 사이 트리폴리 방어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공략은 불가능해졌다. 체르다 사령관은 발레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튜니스 동부에 있는 이슬람 해적들의 소굴인 제르바 섬으로 변경하였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르바는 도시는 없지만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풍요로운 섬이었다. 연합군은 3월 7일 이번에는